안녕하십니까. 레몬리서치 이상엽 이사입니다. 오늘 11월 7일 찐시황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저 혼자만이 아니고 유명하신, 많이 알고 계신, 오늘 많은 질문 제가 또 뭐 배워야 될 것 같은데 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JDI 파트너스 김대준 대표님과 함께 오늘 찐시황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방송 전에 이런저런 얘기 나눴는데 네. 정말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즐겁게 시작할 네. 수 있어서 네.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레몬 리서치에 계신다고 했잖아요. 네네. 요즘에도 그 탐방 가면 선물 주나요? 화장품 기업은 네. 꼭 줍니다. 오, 제가 네네. 예전에 조사부에 근무를 했었거든요. 어떤 조사고요? 한양증권 조사부. 그러니까 지금은 명칭을 리서치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조사부라고 했습니다. 네네. 기업조사 네네. 분석부에서. 그때는 상품권도 줬습니다. 아주 오래된 일이지만 상품권이요? CJ 같은 데 가면 네네. 상품권도 주고 그랬습니다. 아, 정말요. 근데 딴 탐방을 가더라도 네. 최근 1년 동안에 이제 같은 기업 그 화장품 회사를 한 3번 갔거든요. 오. 근데 갈 때마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거 좋더라고요. 그래서 피부가 좋으시군요. 아유, 감사합니다. 연배가 되게 잘 모르겠지만 피부가 네. 35살입니다. 아, 35살. 네. 제가 감안해서 네.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양시장 네. 1%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좀 이렇게 코스피 쪽과 코스닥 쪽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보면은 네네. 뭐 상승한 종목이 많긴 한데 네. 뭐 포스코홀딩스가 8% 상승하기도 했고 그렇죠. 또 현대차가 오랜만에 네. 한 4% 상승하면서 네. 뭔가 좀 시장에서 지수도 상승했지만 네. 좀 지난주와는 다른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오늘 좀 보셨나요? 오늘장 기준으로 해서 분위기가 패션이 경향이 바뀌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색깔이요? 경향. 패션, 흐름이 네네. 바뀌는 네네. 지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이 하락할 수 있는 악재 요인이 100만 가지도 넘었습니다. 네, 100만 하나, 100만, 네. 이번 주 되면서 네네. 시장이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호재가 상당히 악재보다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예요. 네, 점유율. 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 물론 이제 오래 했고 시장에도 오래 있었지만 주식 시장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심리가 올라간다 분위기 쪽으로 점증되면 시장 올라갑니다. 근데 빠진다 쪽으로 점증되면 하락하는데요. 네. 여기에서 단순히 분위기만을 가지고 시장을 판단하기보다는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오늘 장에서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셨지만 네네. 오늘 포스코 올랐죠. 네, 그리고 석유화학 업종에서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이런 종목들 한 8% 정도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철강 업종의 전방 사람이 자동차도 꽤 올랐습니다. 네. 네,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진짜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뭔가 좀 트렌드가 좀 바뀐 듯한. 중국하고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중국을 들여다 보실 때 중국의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거든요. 네. 중요한 이슈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 네. 번째로는 중국에서 그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한다거나 또는 폐지한다라고 그랬죠. 네, 그게 이게 정말 컸죠. 굉장히 큰 임팩트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하고, 그렇죠. 근데 기대감. 그렇죠. 왜냐하면 중국이 그간에 이제 시진핑 3기 출범하기 전에 네. 뭐 코로나 환자가 1명, 2명 생기면 지역을 봉쇄하고 기업을 봉쇄하고 완전히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네.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 경제 성장률을 보게 되면 1분기에 4.8% 성장했고요. 이때 네. 기대 좋았습니다. 네. 2분기에 0.6% 성장을 했습니다. 네. 봉쇄령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3분기에는 3.9% 성장했을 겁니다. 네, 조금 GDP 성장. 지연돼서 나왔었지만. 그렇죠. 뭐 이런 분위기에서 보게 되면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수행했던 것이 뭐냐면 정치적인 이슈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 간에 최우선 정책을 추진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고용과 물가가 최우선 정책입니다. 그렇죠. 그네들은 고용 지표하고 물가 지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고용을 특히나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취업 안 되고 그러면 폭동 소요 일어납니다.
과거에도 많이 그랬지만 네. 미국도 옛날에 봤었던 뭐 뉴스도 좀 생각나는 그렇죠. 얼핏 지나가고. 그렇죠. 네. 그리고 예전에 그 오래된 기억이지만 미국의 그 LA 폭동 사태도 이런 이슈였습니다. 물가 올라가고 취업 안 돼서 소요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고용과 물가입니다. 네. 중국은 정치적 안정이고요. 우리나라는 뭘까요? 우리나라 수출입니다. 수출 참. 최우선 정책입니다. 그러면 중국에서의 상황이 일단은 정치적 안정이라고 판단을 해보면 지난주에 제로 코로나를 정책을 완화하거나 뭐 폐지하거나 이런 뉘앙스의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그렇죠. 3기 출범했지 않습니까? 네. 어찌되었건 이게 잘 흘러갈지 이제 중간에 뭐 대꾸받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출범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으로 안정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해야죠. 기존까지는 봉쇄를 하고 제한을 두고 아무래도 압박하는 정책을 펼쳤다라고 한다라면 이제부터는 중국 정부에서 경제 그리고 어떤 봉쇄 그리고 시장의 분위기를 좀 안정시키는 쪽으로 진행할 거거든요. 네,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여기에 데이터가 위안화 보면 위안화가 최근에 두 번의 고점을 찍었는데요. 네. 7.32 위안 찍고 7.15까지 갔다가 최근에 다시 7.3 위안까지 왔다가 지난 금요일에 7.15까지 내려갔습니다. 네. 우리가 단순히 7.3, 7.15면 그냥 쉽게 지나가는 수치인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건. 우리나라는 중국과 무역 의존도가 25%, 30% 정도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밀접합니다. 그래서 중국 경기가 살아날 때 우리 주시장도 살아나고 경기도 살아납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이제 완화 폐지 뭐 등등의 얘기들이 나왔던 점이 중국 주식시장뿐만 아니고 전체 전반의 상황에 대해서 변화의 변곡점이 될 수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미국보다도 오히려 중국의 영향도가 더 큰 상황에서의 시점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오늘 장에서 종목 간의 흐름을 보게 되면 석유화학이 뭐겠습니까? 그쪽이 뭐 다 네. 그러니까 롯데케미칼, 대한유와 금호석유 이 회사들이 석유화학이라고 하면 단순히 뭐 원유를 가공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대상공단이나 저쪽에 가면 이 회사들이 원유를 정제해서 플라스틱 제품, 일회용품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드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소비 늘어날 때 이 회사들 매출이 증가합니다. 경기가 살아날 때 이 회사들 기업 실적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중국 경기가 살아날 조짐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석유화학 업종들이 먼저 치고 간 겁니다. 네. 그렇죠. 철강 업종도 마찬가지고요. 네. 철강 업종도 과거에 보면 대표적인 철강 화학이죠. 그렇죠. 네, 중국 경기 살아날 때. 그래서 네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시장을 판단해 보게 되면 1차적으로 오늘 장에서 시장에 영향력을 줬던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는 중국 시장의 어떤 회복 또는 살아나는 조짐의 영향? 이러한 영향 하에서 우리 주시장에 이러한 종목들의 영향도가 나타났다.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너무 말이 많이 알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오늘 시청자 여러분 많이 도움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오늘 그 이사님께 한 수 배우려고 아닙니다. 찾아왔는데 제가 전 두수 배워야 됩니다. 네. 제가 말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의미 있는 포인트이고요. 뭐 미국도 한번 체크하고 점검해 보겠지만 네네. 저는 시장의 기조가 바뀌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시장의 기조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네. 뭐냐면은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네. 한 15년 정도 알고 지낸 네. 형이랑 이제 저녁을 먹었어요. 이제 증권사에 있고, 네. 이제 올해 또 이제 임원이 됐어요. 와. 그래서 이제 뭐 가끔 이렇게 편하게 보는데, 그 형과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이 있어요. 공통적인. 네네. A라는 분이 있는데, 그 A라는 분이 이제 그런 거죠. 이 형이, 임원 형이 그런 거죠. 네. 야, 상엽아, 그분이, 야, 알고 보니까 한 10년 동안 연락을, 뭐, 번호도 몰랐는데, 네. 최근에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걸 알았어. 근데 그 유튜브에서 지금 그분이 얘기하고 강조하고 있는 게, 네. 지수 1000포인트가 깨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더라. 그리고 1000포인트만이 아니고 2008년 금융위기 때 이제 저점이 892, 893이었잖아요. 비쌀 거면. 네네. 네. 거기도 깨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A라는 네. 분의 이제 성향과 그런 걸 알죠. 네. 몇 년 동안 같이 일을 했고, 그래 뭐 그분이라면은 그럴 수도 있고
그래, 뭐 자료도 많고 그분은 이제 펀더멘탈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오로지 100%, 200%, 300% 차티스트 관점에서로만 접근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딱 요거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네. 자료 보시면은 네, 짐바닥. 지금 뭐 중국에서 이제 뭐 굉장히 큰 변화다. 네. 그 코로나 제로 정책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게.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느끼기엔 대표님이 시장을 굉장히 좋게 보시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죠. 그러면은 대표님이 바라보시는 저점은 제 혼자 생각에 딱 들어보니까 그러면은 최근 저점 한 2130을 이미 저점을 찍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 아니면은 진짜 진바닥 한 번 더 출렁거릴 때 뭐 시기나 저점, 지수 어느 정도를 보고 계실지. 제가 한 세 가지로 나눠서 답변을 네. 드리겠습니다. 근데 천이하는 말도 안 되는 건가요? 아니요. 제가 네, 진짜 솔직하게. 주식 투자를 하면서 실패를 여러 번 했는데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실패를 했던 경험을 돌이켜서 판단을 해보면 편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네. 주식 좀 잘 맞아요. 내 판단이 옳다라는 완전한 선입견을 먼저 가지고 시장을 바라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매몰되는 겁니다. 내 생각에 매몰돼서 네. 내 생각이 맞는 거야. 내 종목은 갈 거야.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시장을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주식 투자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사고를 열어둬야 되거든요. 모든 말랑말랑한데. 네. 그게 가장 좋은 주식 투자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놓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크로스 체크 하실 줄 압니다.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할 때 단순하게 내 느낌, 감, 뭐 이런 것보다는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근거들을 제시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어떤 분은 차트를 얘기하실 거고 어떤 분은 데이터를 얘기할 거고 뭐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내놓고 시장에 대해서 분석들을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이제 내용들을 크로스 체크 해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왜냐하면 주식 투자는 수익 날 수도 있고 손실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요. 맞고 틀리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결정한 부분에 있어서 후회가 없어야 됩니다. 네. 그래야 손절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쵸. 네. 이게 미련을 가지고 계속 몰입되게 되면 손절도 못 합니다.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 지인분이라고 하셨는데, 네. 예전에 페이스북에 보면 제가 바이든하고 친구가 되는 게 3달이 반이라고 하더라고요. 건너 결국은 알게 된다. 3달이 반이라고. 네네. 그래서 한 달이, 그러니까 지인분이 굉장히 친하신 분인 것 같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그 진바닥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이분이 말씀하신 1000포인트 깨질 수도 있다. 물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제가 보는 관점, 네. 제 논리, 제 주장을 말씀드리면 최근에서의 지수 바닥은 이미 지난번 2150포인트에서 찍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와우. 진바닥을 거론하셨으니까 네네. 진바닥은 가바닥과 진바닥이 있지 않습니까? 네. 흔히 말하듯이. 네네. 가바닥은 뭐 가짜 바닥이라는 것보다는 네. 하나의 아랫저점을 만들어주고 두 번째 저점이 만들어질 때의 바닥이 진바닥이거든요. 네, 그쵸. 진바닥은, 그러니까 가바닥은 찍었는데 진바닥은 찍지 않았습니다. 진바닥은 가바닥을 깨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진바닥이라는 표현을 이제 쓴 거예요. 네네. 진바닥은 찍지 않았고요. 찍으러 가는 중이죠. 근데 가바닥인 2150 포인트. 2130 고체가 그렇죠, 찍은 그렇죠. 거기는 안 깬다. 안 깬다. 절대 안 깬다. 절대 안 깬다? 네. 왜 그러하냐면, 네. 제가 이제 논리를 설명드려야 되겠죠. 네. 그냥 느낌에 안 깰 것 같다.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럼요. 얘기고요. 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지금의 시장을 판단할 때 왜 지난 2130, 50 요 근처가 바닥이라고 판단을 하냐면,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거시적인 부분에서 펀더멘탈 분석은 앞서 중국 시장 얘기도 했고 조금 이따 미국 시장 얘기도 할 거고 우리나라 경제 상황도 좀 더 들여다 볼 건데 이 펀더멘탈 분석은 차차에 시간을 두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네.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기술적 분석, 테크니컬하게 접근을 해보게 되면 혹시 피보나치 수열의 황금 분할 법칙이라고 아십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요. 네, 네네. 잘 아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 그쪽을 제가 파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네네. 그게 이제 비율이 가장 안정적인 구조로서의 모든 사물을 판단하는 비율이라고 합니다. 네, 황금률. 네, 황금률. 우리 집에 안방도 0.618, 0.38이 비율이고요. 네네. 노트북도 그렇고요. A4지도 그렇고요. 대표님 얼굴도.
아니요, 제 얼굴은 타원형입니다. 둥근 원형입니다. 네. 그래서 인간이 또는 사람이 주식투자를 하면서 가장 안정적으로 조정과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비율이 0.618, 0.38의 비율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우리가 시간을 좀 되돌려가지고 2020년 3월에 저점을 찍었던 1400포인트 저점이고요. 쭉 올라가지고 2021년 6월 25일에 찍었던 3316포인트가 고점이고요. 네, 1400대 3300 하면 1900 정도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상승폭이. 이거에 0.618 하면 대략적으로 2100 언저리 조금 나옵니다. 네. 0.618%. 이게 끝자리까지 맞을 수는 없겠지만 그 수치가 나오는 거고요. 저는 그거는 몰랐었습니다. 네네. 나오고요. 이제 지나간 거니까 그거는 들어맞았다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고. 네. 그럼 반등을 봐야 되겠죠. 0.382를 봐야 되겠죠. 그렇죠. 382. 2150에서 38.2% 대략 40%를 가감하면 2650포인트가 나오거든요. 네. 대략. 그러면 가바닥은 2150포인트고요. 네. 진바닥은 이 장이 조금 더의 상승치를 높여간 이후에 2650포인트 상태에서 조정을 받겠죠. 물론 중간에 그 이전 단계에서 조정 받을 출렁출렁 하면서 올라가겠죠. 근데 실제적인 조정을 받는 구간은 2650포인트고 여기서 치고 갈 때는 진짜 진바닥이 되는 거죠. 이때는 집 팔아서 주식 사야 되는 때입니다. 그 많이 들어봤던 그 칩팔아서 주식한다는 갑자기 입을 가리게 되는데. 네. 그래서 진짜로의 진바닥은 그때 찍어가는 과정인 거고요. 네네. 지금은 가바닥을 찍고 진바닥을 찍기 위한 과정에서의 지수 구간이라고 저는 기술적 분석에서 그 흐름에 대한 포인트를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참 이렇게 최근에 찍었던 저점을 깨지 않을 거다. 네. 절대로. 네.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자신감 있는 게 잘 참 안 쓰죠. 정말 네. 딱 인상 깊고요. 네, 네. 그 대신에 이제 한 2,600포인트 그 수준의 지수 상승은 네. 그래도 이게 시기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네. 그래도 좀 이렇게 그래 좀 알고 있고 네. 좀 들어본 좀 이렇게 지수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네. 제가 요거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 좀 이게 보시면은 이게 1990년도부터 네. 1990년도부터의 자료인데 오. 이게 요거 11월 4일 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나온 건데 네. 이게 여기서 나왔는데 S&P 500 주요 약세장 국면 및 저점 시기의 특징을 알아두면 좋겠죠. 네네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나온 게 뭐냐면은 1990년도부터 최근까지 네. 주가 저점은 이렇게 나왔고 네. 여기 저점 시기의 특징을 보면 네. 정책 금리가 네. 2018년도 요때만 인상하는 네. 2018년도만 제외하면 저점은 네. 금리를 동결하거나 네. 인하할 때 저점이 나왔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적 전망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네네. 실적이 하락하고 있는 그 후반에 네. 저점을 잡는다. 그러니까 이미 실적이 좋아지고 있으면 주가는 이미 저점을 찍었다. 그런 것을 이제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여기 정책금리가 동결이나 인하할 때 저점을 잡았다고 보면 네. 지금 미국에서의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논의도 시기상조다라고 얘기하고 네. 그럼 인하도 아니고 아직 동결도 아니에요. 네. 근데 요거를 봤을 때는 그래 이게 1990년도부터야. 그럼 인하는 조금 멀어 보여도 동결일 때 바닥을 잡았던 것도 있음을 봤을 때는 네. 이 동결은 내년 그 터미널 금리가 한 5% 이상 될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 내년 한 3월 정도라고 지금 시장에선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5%, 5.25%. 예. 그러면은 이 저점은 요 표를 봐도 그렇고 제가 생각해도 그래 뭔가 그 전에 좀 동결할 거고 또 발표되는 물가지표들이 또 안 좋게 나온다고 하면 동결은 내년 3월 이후 3, 4, 5월 달에 동결일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전에 저점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뭔가 출렁거릴 수 있어도 요 표와 좀 이렇게 연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래 3, 4월 달에 동결돼? 그러면은 그 전에 좀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2월 달 정도 조금 이제 진바닥에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S&P 500 지수는 일단 그 주식시장을 보게 되면 무조건 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무조건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물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올라가고요. 그럼요. 그리고 물가 올라가면 기업의 생산한 물건 가치가 올라가니까 매출이 들어가고 이익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네. 기업의 성장. 네, 기업의 성장이 첫 번째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무조건 우상향한다. 이게 무조건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IPO를 하지 않습니까? 1년에 50에서 60개가 상장이 되고 20, 30개가 퇴출이 됩니다. 나쁜 기업은 나가고 좋은 기업이 계속 새물이 들어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 내에서의 지수 관점에서 놓고 보면 지수는 항상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내 종목은 안 올라가지만. 네. 그래서 커지죠. 전체 시장에서의 줄기는 우상향이 맞고요. 네. 이거는 틀리지 않는, 이건 불변입니다. 불변의 정책. 물론 중간에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지만 트렌드를 보면 상승 방향이 맞고요. 금리를 보게 되면 지금 미국의 금리가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에서 10년 만 국고채 기준으로 4.13입니다. 우리나라가 4.17이고요. 그래서 기준금리로 저는 시장을 판단하지는 않거든요. 네네. 기준금리는 그 시차별로의 금리 정책을 달리하면서 정부가 정하는 금리여서 시장 금리하고 또 다릅니다. 네, 그렇죠. 네, 시장 금리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저는 미국 이제 10년만 국고채로 이제 그 시장 금리를 판단하지 않습니까? 네, 너무 중요하죠. 10년. 네. 네. 최근에 10년 만기 미국 국고채를 상황을 보게 되면 4.3 지난 10월 초에 찍었고요. 최고점. 네. 그리고 올라와서 지금 4.1에서 계속 며칠 동안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우리 시장하고 미국 시장하고 상승 각도가 다른 게 여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전됐다고 그러는데 기준금리는 역전됐지만 실제 금리는 지금 거의 붙었습니다. 4.13, 4.17. 원래는 스프레드가 0.4 정도 나는 게 기본입니다. 네. 미국과 한국이. 근데 붙은 이유가 뭐냐면 주식시장하고 논리가 똑같습니다. 미국의 금리와 미국의 달러 인덱스를 보게 되면 지금 정체되어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1440원까지 왔습니다. 네. 두 번에 1444원 고점이거든요. 네, 네, 저도 그거 정확히 보고 있는데, 네, 두 번에. 네. 9월 말 1440원 저점입니다. 네. 요게 다, 그러니까 그 글로벌 증시가 연동되었다는 게 뭐냐면 아까 위안화를 말씀드렸죠. 위안화, 달러, 원화. 이게 그 아주 그 조합이 그냥 믹싱 돼 있어가지고 이게 하나의 움직임으로 달리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누가 빠르냐, 누가 느리냐는 있을 수 있지만 방향도는 다 똑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시장이 유독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에 비해서 강하거든요. 미국 시장은 고만고만합니다, 지금. 오늘 뭐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겠지만 네네. 지금 바닥점에서 이렇게 막 충격받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 시장은 점핑 나왔습니다. 네. 우리 시장이 강한 이유가 그거거든요. 환율 상황에서의 개선. 그래서 외국 투자자 사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기관 투자자 뒤늦게 들어온 것도 환율 상황의 개선입니다. 네.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네. 요 흐름들을 이제 한정된 시간에서 막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만큼인데. 네, 그렇죠. 이제 그 중요 포인트를 잡아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고.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S&P 500의 네, 그 S&P. 금리 인상 시점에서 전환 포인트가 나왔던 게 금리가 내려가다가 인상이 멈추는 지점에서 변곡점이 나왔고, 그리고 기업 실적 부분에서 보면 기업 실적이 안 좋아지다가 좋아지는 바닥점에서 터닝 포인트가 나왔고,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는 데이터를 보고 주식을 들어가기 시작하면 늦어버립니다. 그렇죠. 이미 그 데이터가 발현되고 나오고 그거를 눈으로 확인했을 땐 지수는 이만큼 올라가 있습니다. 그쵸. 그 주식시장 먼저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죠. 미국의 금리가 바닥을 찍는지 안 찍는지 누구도 모릅니다. 이번 소비자 물가지수 이번 주에 나오는 게 뭐 안 좋게 나올 수도 있고 12월에 금리 인상 그 FOMC 회의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12월 1월에는 관례적으로 금리 정책을 안 바꾸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그렇고. 왜냐하면 내년도 재정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예산을 짜야 되는데 12월 1월에 금리를 바꿔버리면 예산을 짜는 데 있어서 이게 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채권 시장에서는 12월 1월에 금리를 안 네, 바꿉니다. 좀 유하게 가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채권 딜러들이 11월이 되면 북클로징을 해버립니다. 네, 클로징하죠. 네, 그래서 장사 딱 끝내버리거든요. 네네. 왜? 12월 1월엔 금리 정책을 안 바꾸니까. 그런데 이번엔 또 모르죠. 이번에 워낙 긴박하게 흘러가는 상황이니까 12월에 금리 인하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1% 인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데이터를 봐야 됩니다. 굉장히 유연하십니다. 네.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당연하죠. 왜냐하면 네네.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데이터가 뭐가 있느냐. 이번 주 금요일날, 목요일날 나오는 소비자 물가지수죠. 네네. 이게 연동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다 중요한 것 같아요. 지난주 실업률 나왔지 않습니까? 네, 실업률 나왔죠. 3.7%. 네.
미국은 그 최우선 정책으로 고용과 물가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렇죠. 그 중에서도 고용입니다. 3.7% 실업률이 나왔는데 너무 중요하죠, 고용. 3.7%가 나왔는데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미국의 실업률이 3.5, 3.6이었습니다. 네, 계속 거의 붙어 있었죠. 붙어 있었죠. 네. 지난해 4%였습니다. 왜 3.5가 중요한 지점이냐면 완전 고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자발적 실업을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일하고 싶은 사람 모든 사람이 일하는 게 완전 고용이고 이 완전 고용 지수가 3.5%입니다. 근데 지난 금요일에 3.5, 3.6에서 계속 4월부터 붙어 있다가 딱 쳐버렸어요. 네. 그러면 제가 FOMC 파월 의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고용과 물가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돼요. 지금까지는 고용이 안정됐기 때문에 물가는 금리입니다. 금리를 계속 푸시했던 겁니다. 강하게. 왜? 고용이 안정됐으니까. 시장은 안정돼 있으니까. 그런데 고용이 불안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물가를 12월에 올려야 되는데 고용이 불안한데 금리를 올려? 이거는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나오는 소비자 물가 지수 있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 4월에 8.5, 40년 만에 최대치 상승이었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8.3으로 좀 내려가면서 정점, 올라간다. 그 다음에 8.6이 나왔습니다. 9.1. 네, 9.1 나왔죠. 네, 9.1. 네. 8.5, 8.3, 8.2가 나왔어요. 요 흐름이거든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9.1 딱 찍고 8.5, 8.3, 8.2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태예요. 유가, 공물가 다 내려와 있습니다. 130불 찍고 지금 70불, 80불, 유가는 90불대예요. 90불 초반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나오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우리가 예상해서 판단해 보면 단순 막연하게 시장이 이번 주에 터닝 포인트 나오고 지수가 올라갈 것이라는 게 아니고 데이터를 미리 선제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나올 데이터는 모르지만 그 주변의 상황의 기초 상품들을 판단해서 파악을 해보면 이번에 소비자 물가 지수는 8% 이하 나올 가능성이 그래도 상당히 높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금리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고용이 지금 불안정 상태로 가기 때문에 금리를 급격하게 올릴 수가 없다. 네네. 그러면 시장은 올라가야 되는 게 맞다. 네네. 나는 여러 가지 지점의 귀결이 그쪽으로 간다라는 말만은 제 논리였습니다. 네. 저도 고용에서는 네. 지금 변화가 조금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네.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이제 지난주에 네. ADP 전미 고용 보고서를 보더라도 네. 뭐 여러 또 어떤 산업에서는 또 증가를 했지만 네. 또 이제 금리와 밀접한 그런 산업에서는 또 이제 고용이 안 좋은 모습을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ISM 제조업 서비스업 지수에서도 보면은 네. 고용 지수가 또 볼 수 있는데 네. 거기에서도 좀 부진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 이거 두 개를 알고 있으니까 그래 금요일 날 미국 증시에서 그래 고용이 뭐 쏙 나쁘진 않을 것 같아. 그죠. 라고 이제 좀 약간은 좀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었는데 네. 그래서 참 고용에서는 좀 변화가 나오는 것 같은 거 저도 네. 이제 공감을 하고 네. 요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자료를 보시면은 네네. 이거 이제 오늘 이제 여기 이제 오늘 나온 이제 자료인데 이제 중간 선거 내일 있죠. 네. 네. 미드텀 2022 이제 중간 선거인데 이제 공화당이 네. 이제 상원과 하원 모두 이제 이길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다 보니 네. 뭐 이제 많은 분들도 아시겠지만 네. 한 가지 요거를 조금 저도 이제 궁금한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제 공화당이 다 이기면 이제 의회에서 그렇죠. 이제 뭐 난상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네. 지금 보면은 미국이 정부 부채 규모가 지금 한도에 근접해서 네. 내년 굉장하죠, 계속. 내년 초에 네. 부채 한도 협상을 해야 되는데 네.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있어서 그렇죠. 이 내년 초가 저는 또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내년 초면은 1월 초일 텐데 그렇죠. 1월 초면 또 삼성전자 4분기 실적 발표 나오고 네. 그 4분기 삼성전자와 함께 그럼 SK 하이닉스 진짜 뭐 흑자냐 뭐 이제 또 적자 전환이냐 그래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을 시기가 저는 1월 초라고 봐요. 네네. 지금은 시장도 좋고 뭐 진짜 지난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익 추정치가 막 일주일 만에 막 6% 하락하고 그래 뭐 시장 상승하고 이익 추정 하락해도 그래 뭐 시장 괜찮잖아 이러지만 그렇죠. 오늘 아침에도 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그렇지만 12월 가면 네. 또 이제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이 추정치가 지금보다 더 내려가고 있을 거고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신경 쓰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 내년 초에 요것도 요 부채 한도 협상이
뭐 큰 이슈는 좀 이렇게 뭐 잡으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또 갖고 있어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요. 네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바이든 대통령이 82살인가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 네. 재선은 안 한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렇죠. 그게 합리적이죠, 사실. 네, 합리적입니다. 네네. 뭐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할 수 있죠. 87 뭐 이 정도까지 요즘 워낙 건강 상태가 좋으니까 네네. 하실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서 재선은 일단 뭐 생각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네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중간 선거에 대한 의미 부여도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만 네. 아까 그 부채 한도 연장 관련해서 네네. 우리가 판단을 해보게 되면 이번 선거는 하원 의원하고요 상원 몇 명하고 주지사 그 법관들입니다. 그러면 하원에서 그 의결해서 상원에 올리거든요. 네네. 걔네들 임기가 2년 4년이니까. 네네. 그래서 상원에서 거부할 수도 있고 상원에서 뭐 여러 가지 액션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 한도 연장과 관련해서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긴 한데 아, 네. 일단은 지금 막을 수 있는 부분은 하원 의원에 대한 선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아주 우려만으로 바라볼 필요, 그때 가서 해결해도 된다라는 측면으로서의 저는 인식을 하고 네네. 있고요. 두 번째로는 중간선거 여러분 많이 걱정하시는데 중간선거는 아무 영향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무 영향이 없다는 거는 지수 아니면 좀 이렇게 조금 우려되는 섹터? 아니면 시장에 영향을 안 줍니다. 주시장에. 네, 시장에는. 네, 네.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장에는. 중간선거 우리가 중요 이벤트로 이제 많이 판단해서 이거 어떻게 결과 나올지 많이 네, 판단하는데 네. 과거 경험이거든요. 그렇죠. 지난 과거에서도 그렇고 물론 일시적인 충격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 뭐 충격파가 약간 올 수도 있는데 저 워낙 지금 집중되고 있으니까. 방향을 보면 제가 있었던 그 주시장에 몸담고 있었던 경험치를 보게 되면 중간선거 있고 나서요. 아까 S&P 말씀하셨지만 네네. S&P 데이터로 보면 항상 올라갔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6개월 이내의 상승률이 한 16% 되고요. 12개월 이내의 상승률은 한 28% 됩니다. 네. 24개월 내의 상승률은 30몇 %입니다. 왜? 우상향이니까. 여러분 집 하나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집은 아직. 네네. 아직은 아니고. 네, 아직은 아니고. 아직은 아닙니다. 네네. 집 바닥 찍을 때. 네네. 네. 그래서 그 S&P 이제 관련 내용으로 이제 중간선거 관련 이슈로의 부분도 한번 제가 한번 깊이 있게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아직 제가 그것까지 생각하던 부분은 아니어가지고 네네. 중요 지점을 체크해 주셔가지고 네네. 오늘 저도 그거 배워가는 상황에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시장 상황도 이제 살펴봤는데 네. 아까 저도 이렇게 좀 생각은 했지만 네. 그 제로 코로나 정책이 뭐 내년 3월부터 좀 완화될 수 있고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래 지금부터 기대감은 있을 수 있어. 그렇죠. 금리 금리 인상 지금 인하 얘기할 수도 없지만 네. 금리 인상 속도 조절만으로도 시장은 올라오고 있다. 당연하죠. 그럼 제로 코로나 정책 3월부터 오케이 지금부터 가도 돼. 뭐 네.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시장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근데 중국 쪽에 진짜 포커싱을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강하고 딥하게 말씀해 주셔서 네. 저 진짜 이제 인상 깊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이렇게 찐시황 할 때 네. 이렇게 수급 관심주로 뭐 시장이 안 좋아도 좋아 보일 때는 제가 찐시황 할 때 1시간 동안 네. 막 30개 이상 기업을 뽑아서 막 말씀드리기도 하는데 네. 오늘은 제가 이제 4종목을 뽑았거든요. 네, 한번 그래서 네, 4종목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여기에 또 금호석유 화학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말에 뽑은 거였거든요. 네. 근데 아까도 이제 중국 쪽 말씀하시면서 석유화학, 철강, 중국 쪽 말씀하셔서 요 4종목 중에서 좀 이렇게 대표님께서 조금 이제 금요석유 화학을 말씀하실지 어떤 종목 좀 강하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뭔가 좀 대표님의 좀 코멘트를 듣고 싶은데 제가 뽑은 4종목을 좀 이제 보면요. 같이 보시죠. 네네. 일단 금호석유 화학을 일단 요거는 지난 주말에 뽑은 겁니다. 왜 뽑았냐면은 첫 번째 금호석유 화학 3분기 실적 부합을 했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3분기 뭐 정말 안 좋았다. 뭐 어떡하냐. 뭐 이런 기사 제목이 많은 네. 기사가 나왔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그걸 신경 안 썼고. 근데 금호석유 화학이 어떤 점에서 좋냐면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석유화학 섹터 내에서 가장 높은 절대이익 규모가 기대된다. 요게 이제 모멘텀이 되고 향후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 전환 여부가 중요할 것 같다. 그리고 요게 또 수급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하나를 뽑았었고 네. 그리고 이제 첨보 같은 경우에는 10월부터 메이저들이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뭐 400억 원 이상 합쳐서 매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첨가제 신규 공장이 내년에 상반기 가동 예정에 있다는 거 이런 모멘텀이 있어서 뽑았고 전부 좋네요. 좋나요? 네. 네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필라홀딩스는
필라홀딩스는 제가 이제 탐방도 갔다 왔었거든요. 네. 작년에 갔다 왔었는데 원래 이게 시가총액이 워낙 큰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섹터의 애널리스트를 같이 함께 동반하지 않으면 못 가는데 그래도 좀 받아줘서 그 한국전력,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그 탐방 간다고 해도 안 받아줍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요. 저도 안 받습니다. 그 회사들 안 받아줍니다. 네, 안 받죠. 네. 그래서 필라홀딩스도 보면은 이게 좀 중요한 게 그래도 7월 이후에 외국인이 매수세를 꾸준히 보여오고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장기 이평선도 일봉에선 좀 돌파가 됐고 박스권 상단 올해부터 그게 한 4만 5, 6천 원 네. 고기를 돌파하냐 못하냐 좀 기로점이 있을 수 있는데 좀 중요한 게 올해 첫 특별 배당을 했다는 거 하반기에. 그리고 윤 회장이 800억 이상의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 올해는 뭐 많은 섹터들이 힘드니까 뭐 내년을 또 기대해 볼 수는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요런 모멘텀이 있어서 필라홀딩스를 좀 뽑았고, 네 번째는 네오이즈인데 외국인이 지난주 요 종목 주말에 뽑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까지 외국인이 4일째 매수를 하고 있는데 주가가 조정 시에도 60일선 하방 경직성 양호하게 좀 버티고 있고, 또 이제 지스타 2022가 이번 달 17일에서 20일까지 열리는데 뭐 이제 이태원 이슈로 인해서 조금 이제 행사가 조금 뭐 외부 행사나 그런 거는 뭐 줄어들 수 있곤 하지만 그 이제 게임스컴 2022에서 3관왕을 했었던 그 이제 피해 거짓 또 업데이트 돼 갖고 이제 국내 팬들한테 소개가 되기 때문에 네. 요게 또 기대 요인이 있어서 요렇게 4개를 뽑았는데 대표님께서는 요 네 종목 중에 뭐 금호석유화학은 물론 좋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네. 조금 뭐 어떤 코멘트를 좀 해주실지 저도 좀 기대가 됩니다. 이건 안 좋아. 왜 뽑았어? 이럴 수도 있겠지만 네. 뭔가 이렇게 마음에 드는 종목이 있거나 좀 코멘트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첨보입니다. 첨보. 필라홀딩스는 지금 보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네요. 10월부터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회사죠. 필라홀딩스가. 그냥 인수했죠. 네, 인수했고. 네, 이탈리아 그쪽에 지분 사갖고. 투자 성향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배당도 많이 주죠. 네, 안정적이고 회사 흐름도 좋고 다 좋은데 주가 습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내가 좀 안정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측면에서 그 요구를 한다라면 이런 종목들 좋죠. 네네. 저는 조금의 변동성을 가한 종목을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좋긴 한데, 네네. 긍정적이긴 한데, 움직임 자체가 좀 무디게 움직이는 형태로의 우상향 패턴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겠죠. 그러면은 바로 첨보를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4개 중에 어떤 거 첨보. 그런데 첨보 뭐가 좋게 보이시는지. 그 전에 네오이즈를 먼저 말씀드려요. 네네. 좋습니다. 네오이즈 이제 저한테 거론하신 종목 한 서너 종목을 하고 어떤 종목 살 거냐라고 하면 나눠 사겠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쵸. 너무 뻔한 얘기죠. 네, 네. 한 종목을 사라면 네오이즈는 좀 애매합니다. 네. 네, 지금 이 종목을 저한테 사라면 좀 더 보고 올라가도 그냥 지켜만 보겠습니다라고 오케이. 그치, 마음하고 가더라도 뭐 나랑은 조금 더 지켜볼 게 있어서. 주가 패턴이 아니고요. 네. 애매한 지점입니다. 네. 지금 네. 애매한 지점.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네. 빠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고 네네. 그러니까 그 휩소를 그러니까 속임수 한번 주고 갈 수도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네네네. 그래서 속임수 과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좀 지켜보겠다라는 거고요. 첨보 주식을 보게 되면 제가 좋아하는 패턴 중에서 뭐냐면 깔끔한 종목. 여러분 패턴 나왔습니다. 네, 깔끔한 걸 좋아하거든요. 네. 줄 때 주고 갈 때 가는. 클리어하네요. 네. 네, 이런 패턴들을 좋아하는데 혹시 혈액형이? A형입니다. 네. 그 사진 찍을 때 이러고 찍습니다. 소심해서. 왜 이렇게 V를 이렇게 못합니다. 네. 김치. 첨보를 보면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제가 중요하게 최근에 그 매매 동향이나 어떤 형태를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네네. 저는 첫 번째로 중요하게 보는 게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은 모든 지표에 있어서 선행하는 지표이거든요. 네, 속일 수 없잖아요, 진짜.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급 들어왔다 하는데 수급은 관심과 거래량이거든요. 네. 시장에서 관심 받고 있고 거래량이 들어가면 수급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첨보를 딱 보게 되면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혹시 차트 띄워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물론입니다. 물론입니다. 잠시만요. 네, 차트 띄워주시면 첨보 종합 차트 들어가서 인버스가 켜 있네. 네, 요 그림입니다. 네네. 첨보. 여기 보시면 제가 두 가지 기간 설정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이 정도 좋습니다. 네네. 바닥을 찍을 때는 저는 가장 좋아하는 패턴을
이렇게 된 숄더형을 가장 좋아합니다. 아, 네. 바닥에서 나왔네요. 요 형태를 가장 좋아하거든요. 네네. 약간 변형되기도 합니다. 아, 그럼요. 네, 변형되는 건데 잘 찾아보면 되는데 요 패턴의 모습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진행 중인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 거래량. 집할 건 아니죠? 아, 집은 아니고요. 네. 아, 제가 너무 인식이 그래, 집 팔아서, 네, 그러고 해서. CMA에 있는 거는 좀 갖다 살 수 네. 있을 것 네네, 같습니다. CMA. 그 정도. 그리고 네네. 지금 보시면 두 번째는 이제 거래량이거든요. 보통 주가가 네, 거래량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네. 주가 움직이기 전 단계에서 소외주로 거래가 감소하고 시장에서 눈 밖에 나가 있는 상태에서 상당 기간을 거쳐야 되거든요. 네. 그런 과정이 지난하게 진행이 된 이후에 거래량이 딱 뜰 때 잘 봐야 됩니다. 그때 사는 게 아니고요. 잘 봅니다. 네. 연속적으로 거래량이 유입이 되는지를 판단해서 이 종목 딱 관심 종목에 딱 넣어놓고 주가 움직임 봐서 흐름이 깨어지지 않고 추세가 이어진다. 그러면 그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매집을 들어가는 형태로 주식을 사는 거거든요. 네. 지금 보시면 어제 거래가 섰습니다. 아, 거래 섰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양봉의 거래수고 음봉의 거래가 감소하는데 감소 부분이 전날 대량 거래의 3분의 1 수준이어야 됩니다. 거의 정확하네요. 여기 맞고. 네, 딱 봐도 네, 정확합니다. 이 형태인 거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이제 내일장 판단해 봐야 되겠죠. 내일 네네. 어떻게 나올지. 내일장에서는 보통 아주 좋은 패턴의 종목들은 여기서 양음양으로 보통 많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네, 이렇게 양음양. 너무 깔끔하게 주면 너무 티나죠? 너무 티납니다. 네. 그래서 중간 과정에서 한 번에 속임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속임수인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주가를 이제 좀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패턴이 깨어졌냐 안 깨어졌냐를 우리가 판단할 때 장대 양봉이 나왔으면 이 장대 양봉의 중간값을 깨지 않아야 됩니다. 센터 2분의 1 너무나 중요합니다. 네, 네.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중간값을 살짝 깼다 들어 네, 올렸죠. 또 그 자리에 또 장기 평선에 또 121선이 지켜주고 있네요. 또. 저는 이평선을 크게 네네. 안 보기 때문에 아, 네, 이평선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가끔 뭐. 예, 머릿속에 있습니다. 아, 그럼요. 네. 딱 주가 움직여. 그래서 통상적으로 장대 양봉이 실현된 이후에 주가 상황이 매집이라고 하거든요. 매집하고 나서 매집한 가격의 중간단을 안 깨는 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중간값을 깨지는 않았거든요. 장중에 깬 건 관계없습니다. 네. 모든 주가는 평가할 때 맞아요. 종가로의 종가 기준입니다. 네, 손절도 그렇고. 그렇죠. 네. 그래서 종가로의 기준이어서 깨지 않았고요. 뭔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과. 제가 너무 긍정적으로 말씀하는데 사실과는 네네. 배제된 상황에서 네. 말씀도 드려야 되는데 내일장에서 한 번 더 속임수는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 모레장에서는 올라가야 되겠죠. 네. 그게 수요일인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내일장에서 흔들 때 요 거래고요. 올라갈 때 요 거래가 성성이 돼야 됩니다. 네. 요 조건식이 충족이 되면 이 종목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깔끔한 것 같습니다. 저렇게 움직임되는. 네. 아, 네. 이런 형태, 그러니까 속임수를 많이 주는 종목이 있고요. 그쵸. 깔끔하게 교범에 나오는 대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 네, 그쵸. 네, 그래서 지금 첨보를 보면 제가 아까 딱 첫 마디, 첨보 괜찮은데? 라고 말씀드렸던 게 교범에 나오는, 매뉴얼에 나오는 형태로의 움직임이 진행되는 이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 흐름대로의 즉 주가 진행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목표치 시간 되십니까? 네, 뭐, 말씀해 주십시오. 목표치. 어디까지 갈지도 한번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제 의견입니다. 네. 다른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네, 여러분, 결론을 내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틀 후, 중요한데, 이틀 후에, 네, 김 대표님이 CMA에 있는 돈을 옮겨서 사실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약간 들고. 네, 여기 보면 네, 저도 기본적으로 이제- 네네. 역회된 숄더형의 패턴이 나왔던 종목들은 제가 아까 짧은 구간에서 당일 주가 흐름에서 이제 중간값 뭐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흐름의 큰 형태의 가격을 말씀드려서 어디까지 갈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판단해야 되겠죠. 네네. 그러면 통상은 앞고점 많이 얘기하시는데 앞고점 큰 무리가 안 됩니다. 앞고점과 지난 그 저점 요 가격이 한번 걸리는 가격이죠. 그러니까 네, 걸릴 수밖에 없죠. 요 네네. 가격입니다. 그러면 가격으로 보면 한 27만 원 초반? 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전후, 네.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서 출렁출렁 하겠죠. 내려올 수도 있고요. 네, 그럼요. 그리고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그럼요. 이 형태는 27만 원 정도 상태까지의 가격 변화를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네오이즈, 첨보, 필라코리아, 그다음에 금호석유화학 등등의 종목들을 봤을 때 저한테 만약에 주식을 사라고 한다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첨보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지켜볼
의향이 있다. 네. 이렇게 그래도 해서. 다행입니다. 4개 중에 1개는 또 이렇게 대표님께서 시간도 내주셔서 네. 이렇게 또 이제 차트 모습이나 또 목표가까지 설정해 주셔서 저도 이제 또 이제 참고가 이제 되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펀더멘탈 관점으로도 뭐 내년에 이제 또 중요한 일정들이 좀 있어서 뭐 기업적인 측면에서도 저도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하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하고 제가 필드에 있을 때 투자하시는 분들하고 많이 만나보시면 첨보 좋은 거 알겠어. 20만 원? 나 안 사. 이겁니다. 그쵸. 근데 그쵸. 투자하실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바랍니다. 저는 주로 이제 좀 고가주를 선호하는 그 매매 형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보통 고가주 하시는 분들이 재산이 한 1,000억 원 이상. 아니요. 네. 네, 고가주를 선호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가주가 움직이는 상승률이나 네. 고가주가 움직이는 자산을 투여해서 움직이는 률이나 약간의 차는 있지만 네. 별 그렇게 네, 저렇게 좀 길게 또 보면 뭐 그리고 네. 고가주 부담스러우신 분들 한번 투자해 보세요. 그 매력이 또 있습니다. 그 네. 매력 휩소가 별로 없습니다. 이 장중에 막 왔다 갔다 하는 그 이런 게 별로 말씀하시니까 없습니다. 저도 알기 때문에 네.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네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가격적으로 20만 원? 안 사.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한번 고가주도 한번 매매를 네. 해보시면 그 나름대로의 매력이 네. 굉장히 큽니다. 그 가격적인 면에서도 유연함을 발휘하면 참 좋겠다. 네. 네. 그리고 주가가 상승할 때 추세가 바뀌고 흐름이 바뀌어서 상승장으로 바뀔 때는 고가주가 갑니다. 우량주가 대부분 또 고가주가 나오네요.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가능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종목 얘기했고, 최근에 네. 또 이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은 이제 중요한 게 굉장히 많아서 대표님의 또 몇 가지 말씀해 주실지 모르겠는데, 네. 요거 한번 자료 잠깐 봐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포인트 옵션으로 펜을 하면은 한국 시장의 외국인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뽑았는데요. 네, 이게 최근 자료죠, 당연히. 네, 텍사스 교직원 퇴직연금 신흥국 국가별 비중이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네. 요쪽 이제 텍사스 교직원 퇴직연금의 그 운용 자산이 네. 올해 6월 기준으로는 한 260조 원 된다고 해요. 네. 뭐 적게 적다고도 할 수 있고 뭐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요게 이제 리밸런싱 기간이 네.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네. 그럼 이미 시작된 것 아니냐? 맞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보면은 당연히 이제 중국은 이제 반토막 난 거고요. 네. 이제 대만도 증가하고 인도도 증가하고 여러분 아시죠? 네, 인도 국내에도 인도 ETF 있는 거 아시죠? 인도 ETF 굉장히 수익률 좋고. 니프티 아주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그래서 이제 추가로 한 7천억 원 이상이 네.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고 보는데 네. 보니까 여기도 이제 외국인이 코스피로 봤을 때는 9월 29일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 약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인데 네. 이때 외국인을 보니까 물론 오늘도 외국인이 샀지만 이틀 빼고 외국인이 연일 매수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기간으로 해서 외국인의 누적 매수 규모를 살펴보니까 4조 9천억 거의 5조인 거죠. 이게 한 달 동안에 5조가 들어왔다는 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산해봤죠. 요 한 달 동안에 외국인이 그러면 1,000억 원 이상 매수한 기업은 뭐가 되고 몇 개일까? 살펴보니까 ETF 포함해서 12개더라고요. 네. 그래서 9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코스피에서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그래서 요렇게 12개가 나오더라고요. 요거 이제 뭐 ETF 하나 있지만 그러면은 요 기업을 제가 또 매수한 금액을 다 더해봤어요. 네네. 그러니까 요 12개를 더하니 최근에 외국인이 한 5조 샀다고 하는데 12개의 합이 5조 4천억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쏠림 현상도 굉장히 심하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진짜 요 자료를 보고 네. 뭔가 이렇게 느껴지시는 것도 있으실 거고 네. 좋은 거 정말 많지만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을지 이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사님, 저한테 3분만 시간을 주세요. 요거 딱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 MSCI 그 리밸런싱이 2월하고 9월은 분기 리밸런싱이고요. 네, 이번 주도 있잖아요. 5월하고 11월은 반기 리밸런싱입니다. 반기. 그래서 반기 리밸런싱의 재조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밸런싱보다 네, 재조정. 네. 5월하고 11월에 있고요. 11월 11일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 근데 이제 그 11월 11월에 발표하는 거고요. 10월 13일부터 10월 말일까지 관련한 종목을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선침에 들어왔고요. 네. 그리고 이번 반기 조정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국가별 조정이 있습니다. 네.
반기조정 국가별 조정인데 아까 중국, 인도, 대만, 한국 이제 그 데이터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네, 제가 알고 있는 데이터는 중국이 이제 기존에 최근에 주가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타국가 대비해서 지금 가격 그 전체 그 비중에 이제 낮음이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중국이 한 25% 수준이고 한국이 17%고 인도가 15% 정도 수준입니다. 국가별 그 이머징 마켓에 바스켓에 들려 있는 국가별 비중이.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 외국인들이 최근 9월부터 지금까지 네네. 대략 한 5조 원을 매수한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환율의 변화 뭐 네네. 등등에 있는데 국가 비중을 달리하는 어떤 액션이 있지 않을까라는 11월 10일 이번 주 금요일 목금에 발표합니다. 그래서 네. 국가 간의 비중 조절이 있겠죠. 네. 이머징 마켓 내에서. 그래서 뭐 중국을 약간 제외하고 한국을 좀 올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들의 선침의 성격에서의 매수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아까 종목들을 산 종목들 보면 KTNG, 삼성전자 등등등등 보면 배당 많이 주는 기업입니다. 네. 우리나라 그 전체 상장사 영업이익이 이번 올해 220조입니다. 네. 지난해 180조였고요. 내년도 280조입니다. 역대 최고가입니다. 네. 배당 많이 주겠죠. 돈 많이 벌었는데. 아, 한국 기업도 이제 배당 많이 줘야 됩니다. 그럴 시대가 좀 왔다고 생각도 들고. 그 우리나라 배당 성향률 한 3% 정도 되거든요. 네. 지난해 배당 많이 준 기업이 삼성증권이 8.5% 줬을 겁니다. 제일 많이 줬습니다. 증권업은 시황산업인데 올해는 장사 못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증권주 사시면 안 됩니다. 이제 배당 투자를 위해서.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배당 목적으로 사는 거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배당 있고. 배당 있고 MSCI 지수 국가별 조정에 대한 선침의 성격의 매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율 상황에서의 개선 방향성을 보고 들어오는 거. 요 세 가지 맥락이 딱 맞는 지점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 종목 중에서 뭐 나중에 뭐 이렇게 조정이 다 흐름이 거의 다 좋거든요. 네. 물론 하나솔루션은 여기 좀 오늘 빠지긴 했지만 그러면 이 종목들 중에서 그래도 좀 개인적으로 뭐 조정 나올 때 사건 아니면 좀 관심을 좀 가지면 좋을 종목이 좀 있으신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외국인들이 MSCI 관련해서 주식을 사는 기간은 10월 13일에서 10월 말일입니다. 네. 11월 11일에는 발표입니다. 네, 우리가 맞아요. 이 내용 종목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중을 가겠다. 그리고 11월 말일에 리밸런싱을 합니다. 네. 장 마감에. 네. 그래서 이미 사고자 하는 가격의 종목들은 어느 정도 샀고요. 네. 10월 13일부터 10월 말까지 사게 돼 있으니까 얘네들이.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미 외국인들이 산 종목에 대한 현 시점에서의 투자는 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목표 수익률, 기대 수익률만큼의 주가 움직임이 나타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그런 부분 참 진짜 좋은 종목들이 워낙 많아서 그렇죠. 여기서 대표님이 어떤 생각을 하실지 네. 네, 좀 궁금했었고요. 네네. 그러면은 이 자료 이제 또 하나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M2 통화량. 네, M2가 이제 뭐 광의 통화라고 해서 이제 네네. 유동량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미시경제 하셨습니까? 저는 경제학과 나온 건 아닌데. 저 이거 나오면 머리 아픕니다. 네. 근데 제가 왜 이거를 그래도 이제 주말에 이제 네. 뭐 증권사 레포트 아니죠. 제가 가져왔냐면은 네네. 아니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네. 글로벌 투자자들이 오케이 그래 제로 코로나 정책 기대감도 있다는 거 알고 있고 네. 그래 이제 물가 하락 지표도 많이 좀 부진하고 네. 그래 금리 속도 조절론도 있고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뭔가 특별한 게 악재가 터지지 않으면 글로벌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대충은 큰 그림은 그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은 시장이 이렇게 좀 쉽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 네. 등산을 할 때도 항상 정상을 찍기 전까지는 이렇게 깔딱고개도 있고 네. 그리고 진짜 제가 아는 시장은 진짜 진바닥일 때는 모든 사람을 함께 배에 태우고 가지도 않고 그럼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그럼 너무 편안하게 가는 거 아니야 앞으로? 그래서 제가 생각되는 건 찾아보니까 네. 그래서 이런 이슈도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보니까 이게 M2인데 요게 2000 여기 보시면은 2000 요때가 2000 잠시만요. 포인트 옵션 여기 네. 요때부터 이제 M2가 급격하게 증가했죠. 네. 근데 이때가 저점이 이제 코로나 정책. 네. 코로나 터지기 전 3월부터도 우리나라 막 돈 풀면서 이제 올라갔잖아요. 근데
최근에 좀 여기 지금 10월 달 건 지표가 아직 안 나왔어요. 예, 예. 9월 달 보면은 21,471.7인데 네. 이게 하락 기울기가 네. 뭔가 좀 가파르게 좀 하락하기 직전의 초입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이게 시장에서의 유동성이 뭐 메마른다는 표현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이게 유동성이 줄어든다고 하면 유동성에 민감한 주식시장에서는 네. 조금 좀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아닐까? 이런 거를 저는 M2를 딱 지표를 보고선 그럼 이 M2가 쉽게 내려오진 않겠지만 우리나라 지표인가요? 아니요, 미국이요. 그죠? 왜냐면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코로나 때 그 미국에서 돈을 푼 근데 게 지금 이제 양적 긴축도 하고 있고. 네, 돈을 푼 게 한 4,500조 되거든요. 네네. 4,500조에서 5천조 정도 됩니다. 네. 이게 2008년도 금융위기에서 푼 돈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이제 기축통화이고 발권국가이기 때문에 돈을 얼마든지 풀 수 있어요. 5천조를 풀었어요. 네. 그 은행채, 채권 사주고 기업들에게 회사채 사주고 하면서 그러면 달러 가치 하락하겠죠. 당연히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그럼요. 인위적으로 달러 강세를 조장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인플레이션 또 팔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금리를 올려서 달러 강세를 유발시키는 겁니다. 지금까지. 네. 어느 정도 레벨까지 올라온 거죠, 얘네들이. 5천조 풀었던 돈,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하면서 이 풀린 돈에 대한 가치를 올려야죠. 왜? 미국은 장사해서 돈 버는 나라가 아닙니다. 네. 달러 찍어내면서 먹고 사는 나라거든요. 네. 서비스업 지수가 전체 산업의 30% 이상입니다. 그래서 달러 가치를 확 올려놨어요. 돈은 많이 풀어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금리로 달러 가치를 올려놔 버렸거든요. 약간 빠져도 관계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 미시 경제적인 측면을 좀 복잡하긴 한데 이제 통화량 측면에서 놓고 보면 통화 가치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뭐 달러 강세 하는데 그건 인위적으로 유발된 그러니까 만들어진 형태에서의 그 통화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진행되어진 상황인 거고 네. 이게 이제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좀 약간 좀 다른 부분이긴 한데, 그렇죠. 네. 그렇죠. 요거는 좀 뭐 논의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네. 그러면은 저는 네. 그래서 이게 시장에 뭐 내년 초가 중요할 것 같고 또 1월 되면은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진짜 실적 좀 이렇게 뭐 좀 약간 우려도 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진바닥은 일단 올해는 아니고 뭐 내년 뭐 1분기 뭐 어느 전후가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좀 저는 이제 대표님께 이제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네. 그래 뭐 진바닥 나올 수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뭐 2,600이 뭐 대표님께서 뭐 내년 말을 생각하시는지 언제는 모르겠지만 네. 진짜 진바닥 찍기 전에 네. 뭔가 조금 어려운 구간이 나온다고 하면 좀 어떤 이슈를 그래도 대표님께서는 좀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는지, 그러니까 뭐 레고랜드, 뭐 채권 쪽, 뭐 이런 것도 뭐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대표님만의 뭐 좀 있으실까요? 진바닥 전에 뭔가 좀 대략 한 중간에 걸리는 지점에서의 가격이 2,450포인트고 지금 연말 네, 저도 그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한번 걸릴 겁니다. 거기서 당연히 뭐 계속 네.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고고하지는 않거든요. 네, 저도 한 2,400 초반에서 네. 2,450 정도는 이거 많이 부담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갖고 있죠. 네, 그런 상황인 거고 이제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제가 앞서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에서 모든 재료의 내용들은 악재와 관련성 있는 내용들이었고요. 지금 호재와 관련성이 있는 내용들의 진행이거든요. 다만 여기서 볼 거는 레고랜드 채권 사태가 지금 증권사들로 진행이 돼서 증권사들이 이제 인원 감축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태가 지나가긴 했지만 이게 여진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진.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채권 사태는 어느 정도 큰 덩어리는 지나갔다고 보는데 하위 기관들, 하위 업체들, 이런 하도급 업체들에 대해서는 계속 영향을 줄 겁니다. 네. 계속 줄 거예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지금 현재 금리가 3년만 금리가 4.17이에요. 네. 안 내려가고 있어요. 오늘도 주가 이렇게 올라가고 환율이 개선되면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안 내려가고 있습니다. 계속 버팁니다, 금리가. 네. 그래서 지난주까지만 해도 기관이 주식을 사지 못했던 이유가 네. 현금 마련해야 되거든요. 기관에서 그 증권사든 운용사든 투신이든 다 은행들이든 지금 현금 확보를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도 잘 안 내려가고 있고요. 네, 지금 뭐 안 내려가는 게 정말 많습니다. 야, 환율도 참 그렇고 내려가야 수출도, 되는데 네. 안 내려가요. 오늘 환율 급격하게 1,400까지 빠진 거에 비하면 안 내려간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하나의 그 어떤 돌발적인 이슈에 대한
그 하락 요인이 나타날 수 있다면 이건 채권 시장이 좀 뭐 영향 뭐 네. 그거라고 해요. 레고랜드가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 네. 진행될 그러니까 그게 제 생각에는 딱 대표님의 이제 눈을 보면서 딱 이렇게 제가 드는 생각은 네. 그게 채권만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뭐 채권이 좀 빌미가 될 수 그렇죠. 있는 네, 맞습니다. 빌미라는 표현을 좀 그렇죠. 네네. 네. 딱 눈빛에서 느껴졌습니다. 네, 어우 해석이 정말 네네. 잘해주시네요. 네. 네, 그래서 그쪽에서 조금 생각을 갖고 저 그게 좀 궁금했었어서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종목도 다뤘고 네. 진짜 이렇게 보니까요, 뭐 시간이 벌써 1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네, 뭐 시장, 뭐 중국 얘기, 저는 네 이렇게 뭐 물어보고 싶은 거 더 뭐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지만 네. 혹시 뭐 저한테 뭐 혹시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뭐 피부 관리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아니요, 아까 그 요즘 저기 탐방 가면 뭐 받는지가 제일 궁금했던 거고요. 첫 번째로. 요즘에요. 화장품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해했고, 최근에 갔다 온 거는 나스 미디어 갔다 왔습니다. 네, 한 보름이나 한 20일 정도 됐는데, 네. 3분기 실적은 조금 안 좋을 수 있다고 좀 미리 들었고, 네. 그래서 3분기 실적이 지금 안 나온 것 같은데, 뭐 3분기 실적이 좀 발표되고, 좀 확인하고, 뭐 급할 건 없고, 그런 다음에 좀 매수하는 거는 좀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탐방 말씀하시니까, 그냥 술술 나오네, 그냥. 요즘에는 그 2차는 안 가죠? 저녁 안 먹죠? 네, 안 먹습니다. 요즘에는 깔끔하긴 하니까. 네네. 재미없습니다, 요즘은. 네네. 그래서- 근데 또 뭐, 그렇게 또 이제 2차도 이렇게 좀 뭐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보면 이사님 뵙고 저도 궁금했던 부분들, 그리고 제가 몰랐던 부분, 저만의 어떤 매몰된 시장 하나의 그 부분을 조금 완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요. 네네. 좋은 얘기들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더 많이 들었습니다. 네네네. 예. 그러면은 이제, 뭐 혹시 뭐, 네, 투자자분들께 저는 뭐, 네, 드릴 말씀이 있다면, 저는 이제 또 2주 후에 이제 찐시황에 나오니까, 뭐 네. 그때 또 뵐지, 언제 뵐지는 모르는데, 저도 이제 좋은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있을 때 그 지점장 생활을 제가 부산하고 대전하고 목동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어떤 생각하고 계신지, 지금 장에서 어떻게 매매를 하고 계신지를 조금 압니다. 형태를. 네, 그래서 이제 곧버스를 계속 연일 매수하고 있는 것도 조금, 네. 조금 알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주식으로 다 물려 계세요. 네. 제가 안 봐도. 지금 살 여력도 없으시고요. 네. 그러면, 지금 최선의, 투자 방법이라고 한다라면 시장의 반등에, 상승의 흐름에 꼭지점에서 교체 매매를 한다든가, 손실을 최소화한다든가, 뭐 등등의 어떤 전략적인 모색을 해야 되거든요. 네. 지금은 어떤 내 계좌의 그 방향을 바꿀 어떤 변화를 줄 만한 시기는 아닙니다. 좀 더 가져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좀 힘들고 조금 올라갔다 하지만 어려운 구간인 거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기다리시면 지난 그 15개월, 16개월 동안 주가 너무 안 좋았지 않습니까, 시장? 네, 정말. 네. 11월, 최소한 12월 정도까지는 시장 상황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다 왔다라는 측면.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측면에서 시장, 대응하시는 거 꼭 필요하다라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찐시황 시작할 때는 제가 시작한 만큼 마무리는 네, 김 대표님께서 뭐 인사부터 마무리 해주시고 오늘 찐시황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유익했습니다. 네, 오늘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